자, 이제 노동법이라는 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우리가 노동법보다는 사회 전체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본 거고요. OX 퀴즈를 통해서 노동법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느냐를 한번 상식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동법은 사용자한테는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자한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따라서 일을 시키는 입장은 법에 있는 걸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하는, 물론 민사소송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만, 그 체계를 결국 근로계약이라는 걸 중심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보다는 취업규칙, 단체계약 이런 걸 중심으로 하게 되고, 여러분 사업장은 작은 사업장이라 단체계약도 없고, 단체계약은 노사 간에 맺는 겁니다. 취업규칙도 10명 이상 사업장만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취업규칙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제가 이쪽에 계약서를 봤더니 그냥 제조업에 쓰는 거 그냥 이렇게 베껴서 쓰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장짜리로 그냥 심플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서울의회.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맺어야 된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래서 결국은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취업규칙, 단체계약, 노동관계법이 근로계약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적용된다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업장은 단체명이나 취업규칙이 없기 때문에 법과 근로계약만 갖고 오면 됩니다. 결국 이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게 법에 미달하면 그게 무효가 되고, 법이 적용,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만들게 되니까 취업규칙보다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업장은 10명이 넘는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근로계약서에 모든 걸 담는 게 바람직합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면 취업규칙에 담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취업규칙이 없고 그다음에 단체계약도 없으니까 결국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다 여러분들 관계를 정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근로계약서 갖고 하면 한 10페이지 정도는 계약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장짜리로 해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최근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관심 가져야 될 내용.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 내년 8,350원이 최저임금이라는 걸 보면 되겠고,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 몇천 원이 되죠, 그죠? 175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0시간 기준할 경우. 그 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등등을 하면 더 많아지겠죠.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40시간을 근무하면 175만 원 정도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건 법위반 문제가 생기겠죠. 다만 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뭐 임금 줄어드는 부분들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시급으로 따질 때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급 8,350원 이상을 지급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서 두 가지를 좀 했는데 여러분하고 관련이 별로 없어요. 하나는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법에서 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상여금 등등을 매월 지급하는 걸로 바꾸면 그게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만든 건데, 여러분 사업장은 뭐 상여금 그렇게 별로 없을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거고요. 혹시 상여금을 명절 떡값을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주거나 또는 4번 정도 주는 사업장은 매월 지급하는 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매월 지급하는 걸로 바꾸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만 2달에 한 번 또는 10달에 한 번 지급하는 거 또는 명절 때만 지급하는 걸로 그대로 내비두면 이거는 최저임금에 들어가질 않아요.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여금, 명절 떡값 이런 거는 매월 지급하는 걸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식대 같은 거 매월 지급하니까 큰 문제 없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어떻든 명절 떡값 같은 것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 상여금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최저임금에 들어가지만 2달에 한 번, 10달에 한 번 주면 최저임금이 안 들어간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이 법 개정이 오래됐죠. 근데 여러분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상식으로만 알고 계세요. 왜 관련이 없냐면 올해 300일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고 1년 반 단위로 50일 이상, 그 다음에 5일 이상 이렇게 되는데 5일 미만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일 미만. 아까 우리가 뭐도 봤죠? 공휴일도 5일 미만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틀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5인 이상만 적용되도록 해놔서 여러분 사업장이 5명이 넘지 않는 한 법 개정 부분이 크게 문제는 없다. 대신 그래도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 바뀌었나,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나라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일주일이 5일이냐 7일이냐 며칠이에요? 일주일은 5일에 7일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7일이죠. 그런데 노동법을 해석하면서 40시간 그 다음에 12시간 연장하는 거를 5일로 해석해버렸어요. 노동부가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툼이 생기고 소송이 걸리고 하는 부분을 법으로 아예 그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일주일은 7일로 아예 못을 박고 창피한 얘기지만 일주일은 5일이 아니고 7일이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연장 12시간을 요 7일 동안에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종전에는 5일 동안에 12시간 넘지 못하도록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을 8시간씩 더 할 수 있으니까 최대 68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 2021년 7월부터가 적용되죠. 그런데 5인 미만은 아예 아직 적용될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5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연도별로 확장되고 있는 부분들이 적용되는 방식이 최대 일주일에 68시간 근무시킬 수 있었던 것이 이젠 52시간까지만 시킬 수 있다. 즉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플러스 합의하면 연장 근로시간 12시간까지 시킬 수 있다라고 바뀌었으니까 그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왜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업장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이때도 적용 안 되는 겁니다. 언제 적용될지는 아직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명 이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시간 연차일과를 다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뭐 다 적용되겠지만 5인 미만은 그래서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죠. 300인 넘는 사업장에 이 근로시간 단축이 법적 적용되니까 회사를 갑자기 짜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개, 3개로 막 나눠가지고 한 500명 되면 250명씩 2개로 나누고 한 1000명 되면 250명씩 4개로 나누고 이런 게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탈법적인 행위죠. 쉽게 얘기해서 법을 좀 그래만 1년 반이면 또 확장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굳이 1년 반 더 우리가 좀 조금 혜택 보겠다고 할 필요는 없는데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약간의 그게 잔머리 굴린다고 하는 거죠. 그죠? 심지어는 제가 이 성당에 즉 교구의 자문노무사이기 때문에 신부님들 한 200명 같이 이제 노동법 강의를 하는데 성당도 왜 교부 단위로 왜 그 300명이 넘으니까 당연히 근로시간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니 성당별로 따로 나누면 우리가 2명 3명밖에 안 되니까 적용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그죠? 그런데 교구는 교회와 달리 뭐죠? 그냥 교구 단위로 그냥 하나의 사업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신부님한테 그랬습니다. 신부님, 그 잔머리 그만 좀 물리세요. 그거 아니 성당이 무슨 돈 버는 조직도 아니고 그거 조금 더 준다고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그랬더니 교구장님이 맞아, 그건 부름사니까 맞아. 왜 그 쓸데없는 질문해가지고 우리 창피하게 만드냐고 그렇게 할 것도 아닌데 그죠? 교구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업이면 근데 돈 버는 사업이면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교회라는 우리가 그 교구를 운영하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냐라는 얘기를 교구장님도 잘 하셨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인데 이거는 여러 번 하고는 관련 없다. 대기업은 지금 시작되고 있고 그 다음에 1년 반 단위로 계속 확대되는데 2000년 1월 1일부터 50인 300인 그 다음에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50인까지 확대되는데 5인 미만은 언제 될지는 아직 모른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만 사업장 특별 연장 근로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2021년부터 왜 50인 미만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30인이 안 되는 사업장은 또 52시간 플러스 특별 연장근로 8시간 가능해서 최대 6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여러분도 관련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18세 미만자는 원래 친권자의 동의서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5세 미만자는 아예 근로자를 못 씁니다. 15세 미만자는 특별한 경우에 연기자 이런 경우 그 허가를 받은 외에는 못 쓰죠. 15세 미만자는. 그러면 15, 16, 17세가 연소자인데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이 아닌 35시간. 연장근로 5시간에서 최대 40시간까지만 일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는 이게 이제 뭐 그동안의 노동부 해석이라든지 판례와 좀 다툼이 생겼던 부분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 월화 수목 금까지 8시간씩 근무를 해서 40시간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날 8시간 근무를 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데 노동부는 일요일날 8시간 근무한 것은 휴일 근로수당만 주면 된다. 8시간 근무만. 판례는 휴일 근로수당 50% 플러스 이미 40시간이 넘었으니까 연장 근로수당 50%에서 100%를 추가로 줘라. 이렇게 이제 판례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법을 명시했어요. 즉 휴일날 근무하는 거 8시간까지는 그냥 50% 휴일 할증만 지급하면 되고 8시간을 넘는 것만 연장 플러스 휴일 이렇게 해서 100%를 하도록 아예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노동부가 해석한 방식대로 그대로 입법을 했죠. 판례도 이제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전원합체 판결을 바꿨고 법을 입법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법원이 봤던 거, 판례가 봤던 건 뭐냐면 이미 40시간 넘었으니까 일요일날 근무하면 휴일수당 플러스 당연히 뭐가 추가돼야 돼요? 연장이 추가돼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 노동부는 아니다. 그냥 휴일날 근무는 8시간까지 휴일 근로수당만 주면 되고 8시간 넘는 것만 연장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부 입장대로 입법이 된 겁니다. 이유는 수십 년 동안 노동부 입장대로 해석을 해봤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걸 바꿔버리면 현장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이제 그렇게 아예 입법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례업종은 여러분은 관계없으니까 넘어가는데 특례업종 중에서 문제가 됐던 게 왜 영화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왜 그 버스 기사들이 특례업을 적용받으면 일주일에 100시간 일해도 상관없어요. 하게.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왜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가 그쵸? 졸음운전으로 어떤 현상이 되냐면 16시간 하고 하루 쉬고 16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버스 기사들을 일을 시키는데 중간에 만약에 교대자가 뭐 일이 있다든지 교대자가 예컨대 무슨 뭐 질병이 생겼다든지 이러면 한 사람이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3일을 연속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걸 막은 게 이제 이 입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운수업만 우리가 남겨놓고 있는데 운수업 중에서도 노선버스 운송업은 특례업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운전기사가 몇몇 명이 더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100시간에도 그만 있었는데 이제 52시간으로 줄어드니까 그러면 사람을 더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례업종 축소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공인 아까 속칭 빨간 글씨죠. 1년에 한 15개 정도 됩니다. 빨간 글씨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 사업체는 주휴일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만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농업이기 때문에 굳이 일요일날 쉴 필요는 없죠. 그죠? 일주일에 하루만 유급으로 쉬게 해주면 되는 게 주휴일인데 주휴일하고 근로자의 날만 휴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겠죠? 대기업은 다 노는데 작은 기업들은 안 놀게 되는 휴일의 격차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휴가의 격차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입법을 해버린 겁니다. 그냥 모든 사업장에 빨간 글씨는 논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모든 사업장에 빨간 글씨는 논다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다만 여러분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또 적용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은 5인 미만이니까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법적으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수순입니다. 그냥 그 다음 문제인데 일하는 분이 다른 친구들은 다 그날 노는데 왜 우리 안 노냐 됩니겠죠?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여러분 사업장은 노를 수밖에 없는 틀을 있게 됩니다. 아니면 그때 빨간 글씨에만 대체해주는 사람들을 채용하거나 방식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법이라는 걸 만들면 적용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강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아마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즉 현재까지는 이제 이것도 시행 시기는 1년 단위로 확대되는데 2020년부터 300일 이상, 2021년부터 30일 이상, 2022년부터 5일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5일 미만은 아직 언제 적용될지 모르지만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은 원하는 거죠. 그죠? 내가 딴 데 일할 때는 빨간 글씨 다 놀았는데 여긴 안 노냐 이러면 할 수 없이 놀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공서 공휴일은 심플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국경일 중 3일절, 광복절, 개천일, 한글날인데 제헌절이 빠지는 거예요. 국경일이 5개입니다. 절자 들어가는 게 5개, 4개, 날이 하나 있습니다. 한글날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 국경일은 원칙적으로 다 빨간 글씨였는데 제헌절을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40시간제 도입하면서 왜 너무 노는 날이 많다라고 이제 했는데
아마 재헌들도 다시 빨강글씨로 될 것 같습니다. 왜 그걸 좀 통일시키는 게 바람직한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신정 하루, 설, 추석, 연휴 3일씩. 그 다음에 왜 대체 휴일이 있으면 하나 더 빨간 글씨가 더 들어가는 게 있죠. 그런 것도 되고요.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이거는 그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하는 그거만 해당됩니다. 보궐선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기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죠. 예컨대 왜 중간에 샌드위치 데이를 하루 휴일로 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가 이제 정부가 정하는 임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대체공휴일은 설, 추석 플러스 어린이날이 겹치면, 주휴일과 겹치거나 그러면 겹치면 하루를 더 넣는 게 대체공휴일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적용되는데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는 걸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행 시기를 제가 표로 하나 만드는 거니까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차휴가도 여러분하고는 직접 관련 없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아까 제가 왜 그 말씀 드렸냐면 우리는 법적으로 안 줘도 되는데 일하시는 분이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딴 데서는 우리가 연차휴가를 다 썼는데 왜 여기 연차휴가 없냐라고 하면 그리고 안 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나 그 일 안 해. 왜 노는 날을 이렇게 적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할 수 없이 맞춰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하고 맞춰주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식이 생기는 건데 연차휴가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뒤에서 잠깐 설명하겠지만 1년간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15개의 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내가 만약에 2018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하면 대부분 8할이 넘습니다. 8할이 안 되면 만견한 개월수만큼만 연차가 발생하는데 8할이 넘으면 무조건 15개거든요. 그러면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 30일까지 그걸 유급으로 쓰는 겁니다. 내가 15일을 내 마음대로 쉬는데 그거를 돈을 주라는 거죠. 그죠? 유급으로. 이게 연차휴가입니다. 그런데 첫 해는 또 예외가 하나 있어요. 첫 해는 매월 만근하면 하나씩 일단 발생해요. 그 다음에 1년이 딱 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럼 1년째는 26개가 발생하는 거예요. 첫 해는. 그 다음부터는 3년째 되는 해부터 2년에 하나씩 늘어나갑니다. 그리고 첫 해만 26개고요. 그 다음부터 15개 기준이거든요. 15개. 그 다음에 3년째는 16개, 5년째는 17개, 7년째는 16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최대 25개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근속이 20년 넘어가면 25개입니다. 즉 1년에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연차 휴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는 만근하면 26개가. 근데 만근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매월 발생하는 게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13개가 될 수 있죠. 결근이 한 달에 하루라도 있으면 하나씩 발생하는 게 안 하니까. 그러면 15개를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연차휴가의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려놨고요. 자, 이제 근로계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노동 문제는 근로계약을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뽑을 때 잘 뽑아야 됩니다. 결국 뭐죠? 우리는 이 근로관계는 하루만 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년 12달 같이 있게 되거나 아니면 몇십 년을 같이 있게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뽑을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누구를 뽑을지는. 그러니까 뽑을 때 급하다고 해서 아무나 뽑지 말아라. 특히 이 일은 육체적인 노동이 되게 많은 일입니다. 그죠? 목장 일이라는 게 대부분 다 머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닌 근면 성실한 사람이 목장에 맞습니다. 머리 좋은 친구들은 붙어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잔머리를 굉장히 많이 부리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럼 결국 속색이는 거죠. 그죠? 갑자기 그만두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구할 때도 머리 좋고 똑똑한 게 아닌 그러니까 꾸준하고 그 다음에 근면 성실하고 하는 부분이 덕목일 수가 있습니다. 목장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뽑아야지 똑똑하다고 그냥 뽑아놓고 나면 나중에 속을 굉장히 새길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저는 뭐 요구사항도 많이 할 거고, 그죠? 달라는 것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노동법 지켜달라고 할 거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그죠? 그 다음에 월급 적게 주면 왜 월급 적혀진다고 뭐라고 할 거고, 뭐, 그죠? 그 다음에 잔머리 굴려가서 휴가도
적절하게 잘 쓸 거고죠. 등등 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거는 머리보다는 몸이 쉽게 얘기해서 왜 손발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머리가 부지런한 게 아니고 손발이. 왜냐하면 목장일이라는 거는 거의 정형적이죠. 뭐 차교하고 그 다음에 우사 청소하고 사료주고 이게 다죠. 거의 대부분 다. 옛날 같으면 풀기가 했지만 풀기 필요도 없는 거죠. 다 그거는 우리가 사료를 사는 거니까. 배합소를 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보다는 몸이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기본 인성이 좀 갖추어지는. 기본 인성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를 배려하고 내 욕심만 차리는 게 아니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뽑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주변에 추천을 이렇게 요청을 할 때도 그런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그냥 배정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아닌 사람은 과감하게 서로 헤어지는 방식도 찾아야 됩니다. 왜? 이게 사람에서 오는 스트레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뭐가 피곤해요? 마음이 피곤합니다. 마음이 피곤하기 시작하면 다른 게 의욕이 떨어져 버려요. 쉽게 해서 내 스스로가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사람에 대한 짜증이 나고. 그러면 결국 목장 경영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 왜 내가 스스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로계약은 뒤에 계약서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이게 서울의회에서 다 계약서를 배포하게 될 텐데 헬퍼용이 있고 여러분들이 왜 직접 채용을 나타나는 용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헬퍼는 헬퍼 사업회가 하는 부분들이고 여러분이 하는 건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에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벽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이건 틀렸겠죠, 그죠?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법에 미달하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공증을 해도 안 되고 합의서를 써도 안 되면 안 됩니다.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퇴직금 없다라고 하거나 퇴직금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걸 기본으로 갖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연장 야간 휴일상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포괄임 금제는 현행법상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요거는 틀렸습니다. 포괄임 금제는 가능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상을 포함해서. 예컨대 여러분들이 250만 원의 연장 야간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뭐 한계를 정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포괄임 금제는 법 위반은 아닌데 근로자한테 불리하면 또 무효라고 합니다. 근로자한테 불리하면 무효라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참고를 하시도록 하고요. 세 번째,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이건 맞겠죠.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10명 미만, 즉 9명까지는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할 의무가 없어서 여러분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뭘 잘 만들어야 된다고요? 근로계약서를 잘 만드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4번에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며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은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다. 요거는 틀렸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근로계약은 구두로 해야 됩니다. 예컨대 왜 면접을 봤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월급 20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일하실래요? 뭐 일하는 시간은 뭐 8시간입니다. 또는 10시간이다 할 수 있죠. 그죠? 구두로 약속을 하도 그 구두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면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서면을 교부해야 되는데 교부 안 하면 500원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정한다 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를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두사항으로도 근로계약은 인정되지만 사업주는 뭘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서면을 본인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서면 안 받았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할 수 없이 뭘 해놔야 돼요? 사진을, 증정식을 하나 하세요. 근로계약서, 교부식 뭐 이렇게 해서 사진 하나 찍어놓거나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나쁜 근로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좋은 사람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나쁜 사장들도 있고 이 세상에 나쁜 근로자들도 있는데 나쁜 근로자 중에 이런 사람도 있대요. 작은 기업들은 왜 우리가 계약서를 안 하고 아까 같이 면접 보고 왜 뭐 200만 원 줄 테니까 그냥 와서 일하실래요? 그럼 예, 내일부터 나오겠습니다라고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계약서를 교부 안 했습니다. 이게 약점이잖아요. 나중에 이 약점을 빌미로 해서 삥을 뜯으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노동부에 고발하면 500원의 벌금이라는 게 적용되므로 500원 다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사장을 어떻게 보면 반협박하는 거죠. 사장님 제가 고소고발하면 500만 원 벌금 내야 되는데 그냥 봐줄게요. 100만 원만 주세요.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식도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 10,000명 중에 한두 명이 그런다 하더라도 그걸 당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참 인간이 밉죠, 그죠? 그러니까 법에 되어 있는 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유불문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교부한답니다. 계약서를 쓰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함부를 반드시 교부하고 함부는 내가 보관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5번에 근로자는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징계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맞겠죠. 근데 정당한 인사명령은 따라야 되지만 정당한 지시감독은 따라야 되지만 부당한 지시감독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뭐 신한염전이라든지 이런 등등 외에 많은 그런 외 감금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인들은 왜 그런 지각적인 능력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목장 일을 하는 분들도 인간이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법 이전에 우리는 그렇죠. 존중받을 인간이라는 부분을 바라보면 결국 근로주권을 결정하는 것도 인간다운 생활의 최저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이 잘 돼서 잘못되는 따지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최저임금 문제, 뭐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나오니까 막 정부에다 대고 왜 이따위 법을 만들어서 그러냐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도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인간으로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죠? 꼭 법이 있으니까 지키자가 아니고 내 동생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 겁니다. 마음을 좀 바꿔서. 그래서 노동법을 반드시 지킨다.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까지 고치 아프던 게 세금이 있을 텐데 세금은 이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탈세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세인데 그래서 아까 원천징수 같은 것도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나중에 나 추징받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서울의도 한번 두드려 맞았죠? 검사 관련 부분이가 뭐가 있었죠, 그죠? 이 나중에 한 번 더 터질 게 이제 이 헬퍼 문제입니다. 그건 넘어갔지만 지금은 넘어갔지만 반드시 한번 터진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제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걸 설드립니다. 자, OX로 넘어갔고요. 법원은 그냥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제 국가가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정하는 게 단체계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인데 단체계약은 노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취업규칙은 10명 이상이 안 되니까 없죠. 그 다음에 근로계약은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근로계약은 헌법이나 법률이나 시행령에 위반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근로계약이 헌법이나 법률, 시행령에 미달되면 그 계약은 무효. 효력이 없고 법이 그 다리를 그대로 차고 들어갑니다. 예컨대 아까 제가 우리가 많이 예를 들었지만 자, 우리 목장은 퇴직금 없다. 아니면 우리 목장은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만약에 계약을 했다고 치죠. 그죠? 자, 그러면 퇴직금 없다라는 게 무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무효가 됐죠. 그죠? 그럼 법에 뭐라고 되어 있죠? 1년에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계약서에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무효화시키면서 그 자리에 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최저임금 내년에 8,350원인데 지금 근로계약을 7,530원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근로계약은 내년 6월까지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죠? 근데 올해 말까지만 유효한 거고 내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에 7,530원은 무효가 되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갔죠? 8,350원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걸 강행적 효력 그리고 보충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강행적 효력은 법에 미달되는 걸 무효화시키는 효력. 이미 무효화시켰으니까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7,530원이 사라져버리니까 제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7,530원 자리 있던 자리에 뭐가 들어가 버렸죠? 8,350원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게 강행적 효력, 보충적 효력 이렇게 표현을 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을 거래하는 방식은 반드시 근로계약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의 계약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당사자 간의 민법상의 도급계약이나 당사자 간의 민법상의 어떤 위임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지시 감독을 하게 되면 노동자로 바꿔버립니다. 참고적으로 왜 제가 근로자, 노동자 이렇게 섞어 쓰는데 같은 말이라고 보세요. 그냥 같은 말. 원래는 일본어를 베끼고 우리가 법을 입법할 때 일본 법을 좀 베꼈기 때문에 미국 법을 베낄 때는 원래 노동자가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근로자라고 바꿨냐면 그냥 창피한 얘기인데
부산에 피난 가 있을 때 만든 법입니다. 부산에 누구 때문에 피난 가 있었죠? 북한의 노동당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생각에는 노동이라고 쓰면 머릿속에 뭐로 보이죠? 빨갱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가 노동자, 노동자의 날 이런 말 쓰지. 옛날엔 다 근로자, 근로자의 날 이렇게 썼거든요. 그게 아픔입니다. 우리. 즉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용어 자체를 어떻게 선택한 거죠? 그냥 노동자가 아닌 다 근로자로 바꿨습니다. 근데 노동조합만 근로조합으로 안 바꾸고 그냥 노동자라고 썼을 뿐이에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다 바꿨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이제 노동절로 막 바꾸려고 그건 아직 안 바뀌었지만 대부분 노동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의미는 뭐냐면 북한의 노동자는 그냥 노동자인데 우리 노동자는 북한의 노동자와 다르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앞에 뭘 붙였냐면 근면한 노동자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걸 계속 근면한 노동자 쓰려고 하니까 너무 길죠. 그러니까 우리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로자입니다. 아픈 역사죠, 그죠? 지금 우리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이제 극복을 했다라고 하지만 전쟁을 하면서 입법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용어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노동으로 바꾸겠다고 공약을 했죠. 근데 굳이 저는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3년대에 만들어진 게 지금 40-50년 이상 그대로 썼잖아요. 그죠? 그럼 굳어지면 그대로 가도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지금 뭐 노동으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래서 이제 노동 존중 사회라고 하면서 바꾸려고 하는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그러면 모든 법을 지금 다 바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근로라는 말을 쓰고 근로자라는 말을 쓰는 말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백 개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바꾼다? 아유, 어려운 일이죠. 법전 그런 것도 하고 그냥 우리가 뜻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근로자, 노동자는 무슨 뜻이냐면 품 팔아먹는 사람이 근로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목장을 경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일을 하고 있는데 노동법으로는 노동자라고 안 합니다. 근로자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사업주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목장 일을 하는데 우유 생산량이 적어. 그래서 나도 딴 데 가서 품팔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나는 노동자가 되는 거지. 내가 내 목장을 경영할 때는 경영자인데 다른 데 가서는 일꾼으로 일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개념이 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근로계약은 노동법상의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 여기서 근로자는 사회적 약자고 사용자는 사회적 강자라고 놓고 보는겁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법을 지켜야 되고 근로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관계가 근로계약입니다. 그다음에 파견계약은 뭐냐면 내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빌려 쓰는